어린 시절부터 항상 같은 곳에 살았고 이 지역 밖으로는 거의 나가본 적이 없었다. 부모님은 마을에서 떨어진 2층짜리 집에서 살았다. 사실 그건 마을이라고 부르기보단 아무것도 없는 곳에 길게 늘어진 집들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다. 적어도 여긴 학교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도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고립된 곳에 비하면 뭐 괜찮은 편이었다. 우리 고향의 가장 놀라운 점은 계절이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짧은 여름과 가장 긴 겨울을 가진 것 같았다. 특히 어둠은 영혼마저 집어삼킬 듯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리고 잠에 들 때면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러나 어둠에 대한 공포심은 있다 보면 금세 적응되어 사라진다. 그냥 지긋지긋해질 뿐. 그것만 제외하면 여기서 사는 건 즐거웠다. 최고의 눈성을 만들었고 가끔씩은 눈사람이 7월까지 남아있기도 했다. 정말 대단한 곳에서 살고 있지. 내가 가진 유일한 문제는 얼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래 뭐 평생 추위에 갇혀 지낸 사람이라면 얼음에 무감각해져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얼음을 정말 진지하게 두려워했다. 내가 처음으로 얼음 위에 감히 발을 내디딘 것도 사춘기가 한참 지나서였는데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얼어붙은 호수에 삼켜지셨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잃은 나는 정말 큰 충격과 상처를 입었다. 아무도 할아버지가 언제 집을 나갔는지 알지 못했고 할아버지는 다음 봄이 찾아오고 나서야 발견되었다. 할아버지의 유해는 나무의 잔해에 끼어 있었다. 호수는 주변 나무를 죄다 잘라버리고 댐을 지어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기 전까지는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잠시 딴 길로 샜네. 얼음 얘기를 계속하자면 뭐 할아버지는 마치 종이 위를 걸었던 것 마냥 얼음을 뚫고 떨어졌던 것이다. 그 호수의 얼음에는 항상 강한 물살 때문에 제대로 얼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 자체는 얼음의 어두운 부분으로 나타나기에 쉽게 식별이 가능했지만 그것이 정말 위험했던 이유는 그 죽음의 함정을 덮어버리는 눈 때문이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대량의 얼어붙은 물은 어른이 되어서도 나를 항상 불안하게 만들었다.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었다. 적어도 어제까지는. 이렇게까지 북쪽 지방에 산다면 탈출할 도리가 없는 야생의 한가운데에서 집 주변 숲을 맴도는 오만 것들과 부대끼게 된다. 일부 동물들의 울음소리는 진짜 처음 한두 번 들을 때는 까무러칠 정도라니까. 아무튼 그날 밤 어떤 소리가 나의 관심을 끌었다. 혼자 살다 보니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냅다 현관으로 나갈 수 있었다. 집과 그 주변의 울창한 산림지대 위로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쥐죽은 듯한 고요 속에서 나는 귀를 기울였다. 다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친 것 같은 소리였다. 옷을 입고 손전등을 들고 걸어나가면서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다.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면 더 수월할 터였다. 나는 어릴 때부터 숲을 많이 알고 있었기에 위험한 곳은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비명소리가 계속 들렸고 마치 어린 여자애가 폐가 터져라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심하게 다쳤을 거라 생각한 나는 속도를 올렸다. 얼마나 걸었을까? 무거운 눈 속에서 발을 구르며 앞으로 나아갔지만 비명소리는 결코 커지지 않았다.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도 않았다. 마치 그 소리의 근원이 계속 도망치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여길 지나간 건 여우와 발굽 달린 동물들 뿐이었다. 어린 소녀가 남긴 부채자국 같은 건 없었다. 손전등으론 시야가 제한적이었지만 나는 최대한 사방을 둘러보려고 노력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아빠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수색을 돕기 위해 친구 2명을 데려왔다고 했다.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미끄러뜨리듯이 넣은 나는 계속 전진했다. 나무가 점점 적어졌고 처음으로 울음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나는 울음소리 속에서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손전등의 빛나는 원이 탁 트인 초원 위에 휘둘러졌다. 침묵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되었다. 그것은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규였다. 손전등 광선에 실루엣이 포착되었다. 열린 초원에서 무언가가 고통에 차 꿈틀거리고 있었다. 나는 여자애에게 도와주러 왔으니 진정하라고 소리친다. 여자애는 나나 내 말에 반응하지 않았고 모든 말은 허공을 맴돌았다.
꽤 멀리 있었지만 여자아이의 형체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보여서 나는 안심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한다. 마치 내 앞에 벽이 있는 것 같았다. 모종의 잠재의식적인 공포가 내 뒷골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내 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나는 마비되었다. 원초적인 본능이 내가 걷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일까? 공포에 절은 식은땀이 내 이마를 타고 흘렀다.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손전등이 가리키는 방향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 뿐이었다. 그 아이는 비명을 멈추지 않았고 더욱 격렬해지기만 할 뿐이었다. 왜 나는 저 아이를 도울 수 없는 걸까? 그때 갑자기 곡소리가 멎었다. 더 이상 울부짖을 이유가 없다는 듯이. 그 몸은 마치 시체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몸의 중앙에서 길고 가는 목이 천천히 솟아오르더니 돌아본다. 사슴과 비슷한 동물의 얼굴이 하얗게 빛나는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나머지 몸도 천천히 곧게 펴졌고 네 발로 일어섰다. 그것은 느리고 깊은 으르렁 소리를 내뱉으며 뒤로 물러났고 어둠 속에 묻힐 때까지 빛나는 눈은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얼마나 오래 그러고 서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나는 아빠의 친구 중 한 명이 날 찾을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빠와 나머지 친구 한 명이 도착했고 모두 나를 내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따뜻한 실내로 들어왔을 때 아빠는 방향 감각을 잃지는 않았는지 물었다. 그들은 집에서부터 내 흔적을 쫓기 시작했지만 내 발자국이 미친놈처럼 온 사방을 헤집고 다녔다고 말했다. 결국 나는 처음 내가 향했던 곳과 정 반대 방향을 향한 채 길을 잃었던 것이다. 아빠는 웃기 시작했고 나에게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내 몸은 경직되었다. 나는 할아버지가 얼음을 뚫고 빠졌던 정확히 그 장소에 걸어 들어갈 뻔 했던 것이다. (8) 년 전 12살이었던 나. 캠프장에서 가족과 함께 캠핑을 한다. 나, 형, 자매 2명, 엄마, 새아빠. 옛날 옛적부터 가족으로 지내온 늙고 눈먼 개를 키우고 있었다. 녀석은 이제 귀도 멀어가고 있었다. 이름은 스키피. 스키피는 내 텐트에서 나랑 같이 잤다. 어느 여름밤 깜깜한 어둠 속 스키피가 텐트 밖에서 미친듯이 날뛰기 시작한다. 짖고 낑낑거리고 등등. 게으른 12살짜리 아이였던 난 다시 잠들고 싶어서 다른 가족 누군가가 뭔가 하겠지 하고 기다린다. 그러나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 망할 스키피. 나는 개를 잡으러 텐트 밖으로 나간다. 내가 밖에 나가자마자 녀석은 짖는 것을 멈춘다. 녀석은 낑낑거리며 숲속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저기 멀리 숲속에 키가 큰, 아니 진짜 엄청나게 큰 흰색 형체가 나무 옆에 서 있는 것을 본다. 그 괴물의 다리는 적어도 3m는 되었고 몸통은 그의 2배는 되었다. 그리고 그것의 팔은 이 뉴멕시코 산의 거대한 나무들 꼭대기에 거의 근접해 있었다. 그때 어제 하이킹을 하던 중 나를 겁주기 위해 새아빠가 말해줬던 바보같은 원주민 민속 전설 이야기를 기억해낸다. 나는 가만히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고 마침내 그것은 방향을 틀어 천천히 숲으로 들어간다. 나도 잔뜩 겁을 먹은 채 천천히 텐트 안으로 들어간다. 내 눈이 먼 귀가 그 새끼를 어떻게 봤는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다. 첨부한 사진이 스키피야. 또 다른 때 나는 형과 함께 숲속을 걷고 있었다. 쓰러진 나무가 많이 있는 큰 공터로 간다. 나무로 멋진 요새를 짓는다. 새아빠가 나무를 자르는 걸 도와준다. 도끼를 휘두르고 톱을 쓰니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뉴멕시코의 한여름. 8만도는 될 것 같은 실외 온도에 피부가 불타는 것 같다. 노는데 열중에 신경 쓰지 않는다. 형과 아빠는 캠프장으로 돌아간다. 아빠는 혼자 놀고 싶으면 여기 남아도 된다고 말한다. 요새 짓는 게 너무 즐거웠던 나는 그곳에 혼자 남는다. 아빠랑 형이 떠난 지 약 40분 후 갑자기 등줄기를 따라 오한이 든다. 기온이 너무 빨리 변해서 기절이라도 하는 줄 알았다. 등에 나는 땀 때문에 너무 추워서 요새 안에 주저앉는다. 공터 건너편을 올려다본다. 전신이 하얀 형체가 숲의 경계에서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 뒤집힌 채 기어가는 자세를 취한 채 머리는 꼿꼿이 치켜들고 있었다. 사람이 발을 땅에 붙이고 등을 뒤로 굽혀 손바닥으로 땅을 짚고 머리는 똑바로 세운 걸 상상해보면 될 것이다. 목이 바짝 마르고 다리가 떨리기 시작한다. 그것이 나를 향해 곧장 달려오기 시작한다. 너무 추워서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었다. 엄청난 두려움에 거의 마비가 된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상상도 못하겠다. 마침내 달릴 수 있게 된다. 달리는 내내 그것이 내 뒤에 있는 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 다음에 있었던 일은 아직도 날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고 농담 안 하고 매일 밤 잠에 들기 전에 생각난다. 그건 바로 나를 쫓아오는 내내 그것이 나에게 했던 말이다. 스키피, 스키피, 이리 와. 그건 바로 이 전 이야기에서 내가 스키피를 부를 때 썼던 단어였다. 내가 캠프에 뛰어들어가자 아빠는 즉시 소총을 들고 일어나 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진정되기까진 몇 분이 걸렸다. 아빠와 형은 둘 다 내 말을 믿었고 몇 번 전 여행에서 걔를 데리고 갔던 걸 기억해냈다. 사진은 나랑 스키피야. 그 후 1년 혹은 더 뒤, 우리 가족은 캠핑을 사랑했고 그 캠프장이 너무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우린 다시 그 캠프장으로 돌아간다. 그것을 처음 만났던 곳 근처에서 잠을 잔다. 막 잠들려고 할 때 아빠가 나를 깨운다. 엄마가 아프대서 약 사러 마을에 좀 갔다 올게. 잘 지키고 있어. 알았어 아빠, 잠 좀 자자 좀. 드디어 다시 잠에 들려고 한다. 텐트 벽을 베개 삼아 머리를 기대 놓았고 그로 인해 내 귀는 텐트 벽에 딱 붙어 있었다. 그때 분명히 텐트 밖에서 무언가가 내 귀가 있는 쪽에 입을 대고 누워 있었던 게 틀림없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말하는 건데 그때 나는 들었다. 스키피, 이리 와. 반쯤 잠든 상태였던 난 인간 역사상 가장 빠른 스피드로 완벽하게 일어나 투쟁 도피 모드에 돌입한다. 모건! 형의 이름. 그게 또 왔어. 그가 일어났고 나머지 가족들도 잠에서 깬다. 엄마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설명하고 모두에게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한다.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하며 우리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눈에 띄게 동요한 게 보였다. 아빠가 돌아오자마자 엄마는 아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한다. 아빠가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텐트 주변을 함께 둘러본다. 아빠는 나에게 자신의 권총을 주며 만약 또 그것을 본다면 그땐 머리통을 날려버리라고 말한다. Fuck yeah, America. 기분이 좀 나아졌다. 그것에 대해선 두 번 다시는 듣도 보도 못했고 오늘날까지도 그 캠프장에 가면 약간 신경이 곤두선다. 첨부한 사진은 그날 우리가 지었던 요새야. 그로부터 약 2년 후 아빠가 나랑 딸들과 함께 낚시를 가고 싶어 한다. 평범한 낚시 여행을 떠난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저녁 무렵 돌아오는 길, 트럭의 창문을 내리고 느긋하게 드라이빙한다. 헤이메즈 산의 오래된 비포장 도로에서 시속 25km로 달리고 있다. 딸들은 뒤에서 자고 있고 아빠와 난 앞에서 시덥잖은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다. 갑자기 무언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이상한 느낌이 든다. 아빠도 그걸 느꼈음이 분명했지만 항상 호기심이 많았던 아빠는 속도를 줄인다. 내가 뭐라고 하면 겁쟁이라고 놀릴 게 분명했다. 내가 있던 쪽 창문 근처의 숲 경계에서 뭔가가 걸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나무들은 차 양쪽으로 불과 2.5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많고 많은 아빠 제발 좀 그만해 순간 중 하나였다. 창 밖에서 무언가가 꾸르륵거리며 동시에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려온다. 괴생명체의 느릿한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온다. 아빠는 차를 세우고 내 쪽 창문을 내다본다. 나는 내 홀스터에 있는 아빠가 준 권총이 내 목숨줄이라도 되는 양 강하게 움켜쥔다. 너무 무서워서 창밖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내 어깨 너머를 바라보는 아빠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본다. 정말 조용했다. 그때 나는 그것이 내는 발소리가 멈췄음을 깨닫는다. 숨을 내뱉는 소리가 들린다. 내가 생각할 땐 코로 내뱉은 것 같았다. 아빠가 미소를 지었고
나도 따라 웃는다. 우리를 겁준 게 말이었다고 생각하면서. 그와 동시에 해발고도 1600m 산속에 말이 있을 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직도 아빠를 바라보고 있던 난 아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눈이 커지는 걸 본다. 빠르게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내 눈앞엔 나무들 사이로 튀어나온 그것에 머리가 있었다. 그때 내가 느낀 감각은 심장이 멈추고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눈은 없었고 코는 마치 말의 주둥이처럼 보였으며 네 발로 선 그것은 말이랑 반쯤 섞인 사람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 말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았지만 대신 가래 끓는 소리만 낼 뿐이었다. 아빠가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는다. 우리는 그 산길에서 80km로 달리며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산을 내려왔고 엘버커키로 돌아갈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빠는 지금까지도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군다. 아마 우리가 피곤했을 거야. 또는 늦은 시간이었고 서로가 서로를 겁먹게 한 거지. 같은 말을 하며 얼버무리려 한다. 아빠는 이런 식으로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재작년쯤 우리가 취해 있을 때 나는 그 일을 다시 끄집어낸다. 아빠는 그것이 스키노커였던 거라 생각한다고 말한다. 갑자기 모든 게 들어맞기 시작한다. 이곳은 인디언들이 잔뜩 살고 있었던 뉴멕시코. 그곳의 반인 반마. 그 깨달음은 나를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왜 저 무서운 것들이 날 내버려두지 않을까? 평화롭게 캠핑 좀 하자. 가끔 내가 이런 꼴 보자고 자꾸 캠핑을 나가나 싶기도 하고. 첨부한 사진은 그 낚시 여행에서의 나야. (2021년) 공군에서 전역한 나. 부모님 집 현관문 건너편에 있는 방에서 살고 있다. 침대는 문이 있는 벽 쪽으로 놓여 있었다. 문은 열려있고 이모와 삼촌이 찾아와 거실에서 자고 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잠들려고 노력하던 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누구지? 앞문에서 계세요? 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이 목소리 같았지만 마치 녹음기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이쯤에서 그린 텍스트는 관두고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게. 이 아이는 1분 동안 계속 계세요? 라고 말했고 나는 왜 이모와 삼촌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지 의아해했었어. 게다가 우리가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던 도중이라 현관 카메라 녹화본 같은 것도 없었어. 모든 계세요가 전부 똑같은 소리란 걸 깨달았을 때 피가 식는 것 같았어. 높이나 공명에 전혀 변화가 없었어. 나는 무전 상황병이었기 때문에 새벽 2시 치직거리는 싸구려 무전기에 웅얼거리는 소리도 전부 구별해낼 수 있었어. 그중 가장 나를 찜찜하게 했던 건 그때 내가 그 목소리에 말 그대로 그냥 굳어버렸다는 사실이야. 내가 마치 이게 옳지 않다는 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원초적인 두려움이 나를 휘감았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나는 생각했었어. 왜 이렇게 겁이 나는 거야? 난 방어할 만한 무기도 있고 저 문 앞에서 자신의 말을 계속 반복하는 저것이 뭐가 되었던 간에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의 훈련도 받았는데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1, 2분 후에 그 소리는 멈췄고 나는 5분 후에 침대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보았어. 오후 11시였어. 그리고 현관에는 아무도 없었고 방문을 통해 살짝 내다봤을 때 흐림 처리를 한 현관문 유리 밖에는 어떤 그림자도 없었고 결국 진정한 나는 잠자리에 들었지.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부모님께 이모와 삼촌이 잠을 자는 동안 무언가를 듣지 않았는가 물었고 부모님은 의아해했어. 무슨 소리를 들었겠냐고 하면서. 그리고 어젯밤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지 물어왔어. 나는 내가 잠에 들려고 했을 때 누군가가 현관문 앞에서 녹음기 같은 걸로 아이가 계세요라고 말하는 걸 반복해서 재생했다고 말했어. 부모님은 내가 환각을 봤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나는 친구가 자살한 것 때문에 PTSD 진단을 받았어. 내 정신이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내가 겪은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도 그날 밤 그 아이가 완벽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들었을 때 느꼈던 그 싸늘한 공포심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그 다음 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우린 현관 카메라를 설치했어. 아빠가 현관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후론 다른 무언가가 계시냐고 물어보러 온 적은 없었어. 아직까진. 이건 사실 아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산간 벽지로의 로드트립 중에 일어난 일이니 그냥 여기 써볼까 해. 한 번도 이 사건에 대해서 글을 써본 적이 없었는데 한동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거든. 그러니 여기다 글 쓰는 게 일종의 정신치료 비슷한 게 될지도 모르겠네. 나는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이 도시의 유일한 장점은 어느 방향으로든 2~3시간 운전하는 것만으로 문명에서 꽤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작년 여름 내 여자친구와 나는 토론토에서 썬더베이까지 왕복하는 로드트립을 가기로 했어. 도중에 하이킹과 낚시를 할 계획이었지. 우리 둘 다 서드베리보다 더 북쪽으로 가본 적이 없어서 재미있는 모험이 될 것 같았어. 가는 길에 있는 작은 마을들도 다 들려보고 말이야. 우리의 경로는 티민스에서 북쪽으로 11번 고속도로를 타고 끝까지 올라간 다음 집으로 돌아올 땐 다른 풍경도 보기 위해 슈페리어 호수를 따라 17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거였지. 맥락을 좀 설명하자면 11번 고속도로는 온타리오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주요 고속도로이며 온타리오에서 차를 이용해 문명에서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길이야. 나무가 있고 도로에 차가 훨씬 적은 네바다 사막을 상상해보면 될 거야. 셋째 날 해가 막 지고 우리는 메티스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다다랐어. 첨부한 지도에서 보라색 원으로 표시한 게 그 마을이야. 우리의 계획은 하룻밤 묵을 모텔을 찾는 것이었지. 마을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5~6명 정도의 사람들이 마을 중앙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 그들은 모두 우리를 등지고 있었고 마치 그들이 도로 한가운데에서 그냥 가볍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왜 도로 한복판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이 접근하며 기어가듯 속도를 늦췄고 그들은 우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 했어. 그러고 나서 차를 완전히 세운 후 우리는 멍하니 앉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야? 라고 생각했어. 꽤 후미진 고속도로인 건 알지만 여전히 이상하잖아. 그래서 난 경적을 살짝 올렸지. 그 즉시 그들은 모두 완벽하게 동시에 돌아봤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들의 눈이 녹색으로 빛나고 있었어. 그리고 그건 헤드라이트가 눈에 반사된다든가 그런 종류의 것도 아니었고 그 눈들은 말 그대로 무슨 LED 조명처럼 빛나고 있었어. 말할 것도 없이 나는 겁에 질렸고 여자친구는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어. 도로 양쪽에 가드레일이 있어서 급하게 유턴할 수도 없었어. 나는 앞뒤 안 재고 일단 X를 밟은 후 최대한 중앙으로 피해가 보려고 했어. 가까워지자 그들의 신체 비율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어. 팔이 이상하게 길고 키가 정말 크고 비쩍 말라 있었어. 하지만 진짜 무슨 외계인같이 생긴 건 아니었고 여전히 사람 같아 보이긴 했었어. 다행히도 그들은 다가오는 자동차에 반응해 길을 비켜주었어. 마을을 뚫고 전력 질주하는 동안 나는 아드레날린이 최고조에 달해 주변 환경에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여자친구는 우리가 마을을 뚫고 갈 때 지나가는 집들에서 창문을 통해 우리를 내다보는 빛나는 녹색 눈들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어. 마을을 나오는 데는 30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고 마을을 나서며 백미러를 봤더니 그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어. 마치 동물들처럼 네 발로 기어서. 이 글을 타이핑하면서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네. 무슨 공포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광경이었어. 내가 볼 수 있는 거라곤 저 멀리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녹색 안광의 물이 뿐이었어. 나는 프락스를 밟았고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는 다음 마을인 허스트에 도착할 때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 내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여자친구는 내내 히스테리컬하게 울고 있었고 바지에 오줌까지 지렸어. 이제 그것들은 사라졌고 다행히도 이 마을은 훨씬 더 크고 가로등도 많았으며 도로에 다른 차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꽤 안전하다고 느꼈어. 우린 술집에 들러 화장실을 사용한 후 몇 가지 음료를 주문했어. 아직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은 없었지만 잠시 숨 돌릴 시간이 필요했어. 술집은 꽤 한산했어. 웨이터는 정중하게 표현하자면 꽤 숙련되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어. 음료를 받은 후
나는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방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평범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았고, 그래서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녀에게 대충 저기 최근에 녹색 눈을 가진 고블린 같은 거 보지 못했어요? 라고 물으며 대놓고 가짜 웃음을 지었어. 웨이터는 내 목소리에서 공포를 느꼈는지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재빨리 뒷방으로 들어갔어. 몇 분 후 그녀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고,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여기서 꺼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 싸울 기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린 순순히 떠났어. 이야기는 여기서 대체로 끝이 나. 우린 결국 계획을 전부 취소하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게 돼. 그런 수모를 당한 후에 우리가 즐길 수 있을 리가 없었으니. 그 이후로 난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알아내려고 인터넷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익명 1378. 근처에 이게 있네.